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저는 한 번의 결혼을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첫 번째 결혼 때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남자 근처도 가고 싶지 않았지만 나만 생각해주는 좋은 남편을 만나 지금은 첫 번째 아픔을 잊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요즘에 고부 갈등이라든지 말도 안 되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사연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여전히 힘든 시댁살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 사연 보시면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고 저 같은 일을 당하지 마시고 또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자신의 권리 잘 지키면서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결혼 전에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전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지인 소개로 만나 1년 정도 연애를 하다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는 할 만큼 했어요. 2년 정도 연애하고 서로 결혼을 하자는 마음이 잘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전 남편 쪽 시댁은 3층짜리 건물주인 시부가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건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시누이는 일찍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 있는 상황이라 시누이의 얼굴은 보기 힘들었고요. 그래서 결혼 생활 내내 전 남편 쪽 시댁 식구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남편까지라고 생각하며 지내왔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다른 건 다 괜찮았지만 그 당시 시댁 식구와 저희 친정집 사정이 좀 상반된다는 부분에서 걱정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자고로 결혼은 남녀끼리 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가족끼리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친정집 사정 때문에 살짝 걱정이 되었죠. 왜냐면 저희 친정집은 시댁만큼 사정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저에게는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몸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오빠의 병원비와 치료비를 벌고 다니느라 끊임없이 일을 하셨죠. 아빠는 박스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고 엄마는 하루라도 쉬어보신 적이 없으셨어요. 남의 집 청소에 식당 다 해보시고 마지막에는 건물 청소를 하시며 지내고 계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걸려서 결혼 전 남편에게 미리 말을 했었어요. 자기도 알지만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 오빠는 평생 몸이 불편한 채로 살아야 하고 우리 엄마 아빠도 오빠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 힘들게 살고 계신데 자기네 부모님이 나 좋아하실까? 우리 엄마 아빠 그런 거 신경 안 쓰셔. 우리 집이 돈 많은데 뭐 그런 걱정하지 마. 나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는 내 색시 될 사람은 돈 없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그저 좋아하는 여자만 데리고 오라고 하신 분이야. 거기다가 아빠가 이미 우리 집도 해주고 다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우리 결혼 준비만 잘하면 돼. 남편은 걱정하는 저를 다독여주며 안심시켜 주었고 실제로 상견례에서도 시부모님은 엄청 살갑다거나 친절한 분들은 아니셨지만 평범하셨기에 저도 안심하며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결혼 후에 남편은 처음에는 연애 때처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가정적이었고 저에게도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결혼 후 몇 년 되지 않아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저나 시댁이나 남편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친하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딱 평범한 고부지간이었죠. 근데 딱 하나 이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있었다면 남편이고 시댁이고 정말 너무너무 해도 정말 너무너무 더러운 집안이었다는 거였어요. 우리 남편은 결혼 초기 때는 연애 때 그대로 자기 관리를 한답시고 잘 씻었어요. 물건 정리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건 제가 치우라고 하면 곧잘 치우고 또 그때그때 고쳐가는 듯이 보였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차피 다르게 살아온 인생이라 같이 살면서 이렇게 잘 맞춰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때는 시댁을 이미 몇 번 겪은 후였기에 시댁이 사는 문화가 얼마나 더럽게 사는지 알고 있었기에 남편이 오히려 노력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 고마울 때도 있었답니다. 근데 정말 그만큼 저희 시댁은
더럽기로는 세상에서 둘째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더러웠어요. 이건 신혼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 후에 신혼여행 끝나고 돌아와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그때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집안에서는 거의 곰팡이 냄새에 쓰레기 냄새가 섞여서 나고 있었고 거실 여기저기에는 물건들이 하나같이 다 쏟아져 나와 소파며 어디든 옷이 안 쌓여 있는 곳이 없었어요. 시댁은 잘 사는 편이었기 때문에 집이 좁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 넓은 집안에 거실이며 방이며 주방이며 깨끗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겨우 표정 관리를 하고 침착하게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집 좋지? 너네 친정은 형편이 어렵잖아. 그러니 이렇게 좋은 집 평생 구경이나 했을까 모르겠네. 자, 실컷 구경해라. 우리 집이 돈은 많아도 워낙에 프리하게 살아서 깨끗하게 살진 않는데 그래도 다들 우리 집 오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네, 어머니. 집은 정말 넓고 좋네요. 베란다 밖에 풍경도 멋지고요. 저는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하시는 말씀과 집 상태를 보고도 아무 생각도 못하는 이분의 모습이 당황스러워 정말 아무 말이나 막 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저는 또 한 번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그치? 자, 구경은 이쯤 하고 먼 길 갔다 오느라 고생했는데 오늘은 여기서 밥 해 먹자. 나가서 먹는 것도 힘든 일인데 우선 아가 얼른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와. 주방부터 좀 치우고 음식 만들어야 하니까. 시어머니는 거기에서 있는 것도 괴로운 집에서 밥을 해 먹자고 난리였어요. 근데 시집가서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였기에 거부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얼른 옷을 갈아입고 주방으로 건너갔는데 저는 거기에서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장도 그런 쓰레기장이 없었거든요. 우선 싱크대 안에는 며칠 동안 쌓인 건지도 모르겠는 설거지거리들이 곰팡이 피어있는 음식들과 함께 뒤섞여 거의 넘치기 일보 직전으로 있었어요. 그 주변에는 음식하다 남은 잔 쓰레기들과 배달 음식 먹다 남은 것들이 전부 다 쌓여 있었죠. 저는 정말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비주얼이었어요. 저는 워낙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깔끔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바로바로 치우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집은 그냥 의식이 흐르는 대로 사는 듯 하더라고요. 속으로 엄청나게 놀랐지만 당신은 내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정말 창피하지도 않은지 저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또 말을 해왔어요. 일단 우리 이것부터 좀 치우고 만들어 먹자. 아유, 나는 밥 먹고 나면 그렇게 졸려서 그냥 들어가서 아예 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맨날 주방 청소거리가 쌓이더라고. 자, 눈에 보이는 것부터 얼른 좀 치워봐라. 시어머니는 대뜸 이걸 다 치우라고 하더니 처음에는 같이 하는 신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주방 밖으로 나가 거실에서 시부와 함께 TV만 보고 있었어요. 남편도 익숙한 광경이었는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 집에 잘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눈치를 줬지만 전혀 눈치를 못 채는 남편은 한 번씩 주방에 와서 잠깐씩 거들 뿐 시부모와 함께 밖에서 희희낙낙 놀기만 할 뿐이었죠. 속으로는 정말 부글부글 끓었지만 이날까지만 참자 싶어서 정말 꿋꿋하게 청소를 다 마쳤습니다. 그거 치우는 것만 정말 장장 3시간이 꼬박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와중에 시모라는 사람이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너는 손이 느린 거냐? 아니면 그냥 하기가 싫어서 느릿느릿 놀면서 하는 거냐? 왜 이렇게 청소가 오래 걸려? 그거야 그냥 휙휙 치우면 끝나는 건데 뭘 그렇게 한나절 하고 있어? 배고파 죽겠구만.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려다가 꾹 눌러 담고 딱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이거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오늘 하루 내내 청소해도 못 끝냈어요. 정말 치울 게 끝도 없이 많더라고요. 어머님, 실례되는 말씀인 줄은 알지만 저 여기 집에 들어오자마자 곰팡이 냄새랑 쓰레기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다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주방만큼은 정말 잘 치우고 사셔야 돼요. 저는 정말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꾹 눌러 담고 시모에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에 기분이 엄청 나빴는지 저에게 확 화를 내버리더라고요. 아니 너는 신혼 첫날부터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시엠이 훈계하는 소리냐? 너는 뭐 얼마나 깔끔하게 해놓고 산다고 다짜고짜 이 시엠이한테 훈계질이야 훈계질은. 나 참 기분 더러워서 진짜. 어머님 훈계가 아니라요. 저도 처음 인사드리러 온 곳에서 오자마자 3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청소했는데 그거 몰라주시고 저한테 일 안 하려고 요령 피웠다고 하시는 말씀에 섭섭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아무리 서운해도 그렇지 말이야. 너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지.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참 당돌하다. 그렇게 느끼셨으면 죄송한데요. 저도 정말 서운해서 그랬어요. 저는 서러운 마음이 갑자기 북받쳐올라 이야기를 하는데 조용하던 주방에서 큰 소리가 들리다 보니 이상함을 느낀 남편이 와서 상황을 묻기 시작했어요. 모든 상황을 다 들은 남편은 서로에게 화가 나 있는 저희들을 애써 화해를 시켰고 그날만큼은 정말로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여서 제가 죄송하다고 하고는 풀어드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밥은 그냥 나가서 먹자고 하기에 외식을 했어요. 저는 결국 청소만 청소대로 하고 돌아온 꼴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저냥 참을만 했어요. 하지만 정말 참지 못할 사건들이 그 이후에 쭉쭉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저한테 쓴소리를 하긴 했지만 내심 제가 청소해 놓은 게 상당히 마음에 든 눈치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한 번씩 저를 불러서 청소를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당시에 저도 맞벌이로 일을 계속하고 있어서 시댁에 가서 청소할 여유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도 자꾸만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처음 한두 번은 해드렸어요. 제가 뭐 청소 하나 못 해주는 그런 못된 며느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무슨 제가 청소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건지 자꾸만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딱 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주말에 남편과 데이트를 할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아침 대바람부터 제 휴대폰이 울렸고 전화를 한 당사자는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그래 애미야. 너 오늘 쉬는 날이지? 오늘 우리 집 와서 대청소 좀 하자. 아주 그냥 공기가 쾌쾌해서 집에 있기가 힘들어. 저는 그 전주에도 집에 가서 거실 청소를 한바탕 도와드리고 왔었기에 또 가는 건 정말 도저히 무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계속 받아주면 정말 저를 아예 청소부로 생각을 하고 마구 부려댈 것 같아 딱 잘라버렸죠. 어머님, 저 오늘 쉬는 날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되는 건 아니라서요. 오늘은 저희 둘이서 오랜만에 밖에 외출을 좀 하기로 했어요. 저도 남편도 유일하게 쉬는 게 주말인데 자꾸만 주말마다 부르시고 시도 때도 없이 부르시면 어떡해요. 저한테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정 청소가 필요하시면 어머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어머님 청소부도 아니고 왜 자꾸 일을 시키세요? 청소가 하기 싫으시면 아예 어지르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만 끊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역시나 열이 받은 시모에게서 전화가 한참 오더라고요. 안 받을까 했지만 남편에게까지 전화를 하길래 받아줬어요. 야, 너 무슨 버르장머리야 그게? 시애미가 와서 청소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너 가정교육 집에서 그따위로 받았니? 아주 그냥 못 배워먹은 티를 여기서 내네 얘가. 어머니, 방금 하신 말씀 취소하세요. 저희 부모님 누구보다도 저 옳고 바르게 키우신 분들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일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바로 저희 부모님이라고요. 그리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시어머니가 와서 밥하라고 하면 밥하고 청소하라고 하면 청소하는 시대인가요? 어머니 죄송하지만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더 했다간 어머니가 절 가정부로 아실 것 같아서 안 간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네. 그래, 오지 마라. 내가 뭐 너 아니면 청소시킬 사람이 없어서 그런 줄 아니? 아주 그냥 일 몇 번만 더 시키다간 이 시엠이 잡아먹겠다. 됐어. 돈 주고 사람 쓰면 얼마든지 너보다 잘하는 사람들 와서 개처럼 일 다 하고 가니까 그 사람들 시키면 돼. 시어머니가 화가 잔뜩 난 채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정말 사람 인성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라고. 돈 주고 사람 쓴다는 소리를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제가 크게 반발을 하면서 사건이 잘 끝나는 듯 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부터는 시어머니가 따로 저를 청소시키려고 부르진 않았죠. 물론 서로 화가 난 부분에 대해 남편이 중간 역할을 해서 푸는데 오래 걸리긴 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저를 종처럼 부려대진 않아서 훨씬 살만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고 전 그러다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뱃속에서 잘 데리고 있다가 10달 뒤에 예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사랑의 결실까지 맺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저는 더 큰 행복이 절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나 큰 오산이자 착각이었어요. 아이를 낳고 육아전쟁에 뛰어들게 되면서 저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어요. 맞벌이로 벌다가 남편 혼자 벌게 하는 게 좀 미안하긴 했지만 애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육아에 전념을 하다가 하루라도 빨리 재취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죠. 근데 이때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모와의 전쟁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아이는 하루하루 잘 커갔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아이를 예뻐하고 시댁에서도 우리 아이를 많이 예뻐해 주었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저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애가 거의 6살 되던 때였습니다. 그때부터는 둘이 상의를 해서 둘째도 다시 계획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돌연 남편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여보, 제발 옷 좀 갈아입어. 도대체 그 후줄근한 옷은 언제까지 입을 거야? 진짜 얼마나 없어 보이는지 알아? 아주 그냥 밖에서 그러고 만나면 쪽팔려서 인사도 못하겠다. 뭐라고? 아니, 집에서 청소하고 애 보면 하루가 다 가기 바빠서 그러는 건데 당신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밖에 나갈 땐 잘 차려입고 나가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 내 주변 여자들은 애 키우면서도 다 예쁘장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왜 당신만 아주 그냥 외모며 하는 짓이며 매력이 다 떨어지는 거냐? 솔직히 진짜 요즘은 당신 얼굴만 봐도 짜증나. 알아? 뭐라고? 내 얼굴만 봐도 짜증난다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러는 당신은 요즘 얼마나 하는 짓이 더럽고 추한 줄 알아? 도대체 왜 안 씻는 거야? 직장 다니는 사람이 당신 아예 씻지도 않고 출근하잖아. 머리에 그 비듬이며 온몸에 각질이며 당신 다니는 곳마다 그 각질 때문에 하루하루 청소하는 게 얼마나 곤욕인지는 알기나 해? 그걸 알면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못하지. 뭐야? 그럼 내가 이 매력도 없는 마누라 앞에서 뭐 얼마나 더 챙겨야 하는 건데? 진짜 꼴 보기 싫다 하니까 자꾸만 꼴 보기 싫은 짓만 하고 있네. 나 이런 기분으로 오늘은 집에 못 있을 것 같으니까 나간다. 알아서 자. 남편은 한참 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는 밖으로 나가서 그날 외박을 했어요. 저는 너무나 서럽고 비참해서 자고 있는 아이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의 비극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외박을 밥 먹듯이 하기 시작했고 집안의 생활비도 들여다주지 않았어요. 이 문제로 계속해서 남편과는 싸워댔고 결국에 이 사람과는 각방까지 쓰면서 관계가 악화되고 있었죠. 그때는 남편만 난리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도 제 인생에 태클을 걸어도 심하게 걸었죠. 하루는 남편이 또 생활비를 안 주길래 대판 싸우고 있던 날이었어요. 남편이란 놈은 그날도 저랑 싸우고는 집 밖으로 나가버린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때까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그리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대뜸 하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 편의점에 지금 알바생이 한 명 필요한데 네가 좀 할래? 아니 요즘 애들은 싹수가 노래서 진짜 일을 시킬 수가 없다. 너는 내가 믿고 일을 시킬 수 있을 테니까 네가 좀 나와서 일 좀 해라. 시간대도 애 집에 있는 시간이랑 안 겹쳐서 할만할 거야. 월급도 내가 다 줄 거니까 걱정 말고. 시어머니의 제안을 듣고 저는 집 생활비라도 좀 벌어볼까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는 출근을 했어요. 근데 한 달을 꽉 채우고 일을 했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일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월급 안 주시나요? 다른 알바생들은 돈 다 받았던데요. 어머어머, 얘 지금 뭐라고 하니? 지금 나한테서 월급을 달라고 하는 거야? 아니, 저도 월급 주시기로 했잖아요, 어머니.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너는 내가 그 월급 안 줬다고 지금 다짜고짜 전화해서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냐? 네, 돈 주세요. 요즘 애 아빠가 집에 생활비를 안 줘서요. 그거라도 받아야지만 우리 애 밥 먹이고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돈 주세요. 야, 없어. 이게 아주 진짜 뻔뻔하네. 네 남편이 안 주는 생활비를 왜 나한테서 찾아가려고 그러냐? 찾아가려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지불해 달라는 거잖아요. 아유 몰라. 곧 죽어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여간에 너는 가족이 돼가지고 이 시엠이 그냥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걸 또 달라고 바락바락 전화까지 하니? 하여간에 처음부터 청소 못하겠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 야, 할 말 없다. 끊으마. 저는 끊겨버린 전화에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마냥 당하고 있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도 더는 시어머니에게 말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자 하나 남겨놓고 저대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딱 한마디로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일한 값 알아서 가지고 갑니다. 제가 노동해서 번 내 돈이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안 그럼 노동청에 신고해버릴 거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내버리고는 저는 편의점으로 가서 편의점 포스기 안에 있는 현금을 몽땅 다 털어서 가지고 왔어요. 물론 그 돈이 저의 월급의 전부가 되진 않았어요. 부족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이거라도 받아야 제가 덜 억울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평소 같았으면 제가 시어머니 가게에서 왜 일을 못 돕겠습니까? 근데 남편도 엉망이지 시어머니도 또 뻔뻔하게 나오는 게 괘씸해서 저는 저대로 복수를 해버린 거였어요. 그 뒤로 저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어요. 그 문자를 뒤늦게 읽었는지 시어머니에게서는 늦게서야 전화가 불이 나게 오고 있었고 저는 그 모든 전화를 다 씹어버렸어요. 그러던 와중 갑자기 저희 엄마가 외가 쪽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찍이 시골에서 올라와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었어요. 시어머니와는 한창 대립이 있던 때였는데 정말 저희 엄마에게 그 꼴을 보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막 집에 들어와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시어머니가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일주일째 전화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걸 참다 못한 시어머니가 집까지 찾아왔던 거였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아 뜯기 시작했습니다. 야, 당장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이게 어디서 도둑질을 하고 있어? 아, 이거 안 나요? 그게 왜 도둑질인데요? 내가 일한 돈 정당하게 내가 가지고 온 건데. 이거 안 나요? 저는 머리채를 뜯기면서도 시어머니에게 다 따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서 떨어져 나갔고 그건 다름 아닌 저희 친정엄마 덕분이었어요. 이 광경을 보던 저희 엄마는 순간 놀래 무슨 상황인지 보다가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안 놓으니 화가 나서 엄마 본인이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는 바닥으로 패대기를 쳐버린 거였죠. 그러면서 저희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너 우리 딸 계속 이렇게 대하면서 살았어? 이게 진짜? 네가 그동안 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구나. 어디 귀한 내 새끼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어? 어디 험한 꼴 좀 당해볼래? 에이씨, 너 두고 봐. 아주 그냥 두고 봐.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거의 협박처럼 무섭게 몰아붙이셨고, 거기에 기가 눌린 시어머니는 완전히 기가 꺾여버린 채로 쓸데없는 자존심만 부리고는 우물쭈물하며 도망가 버리셨어요. 그 뒤로 저는 엄마에게 그동안 시어머니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날 이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여기에서 남편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와 저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개였습니다. 아니 장모님, 그렇다고 저희 엄마 머리채를 잡으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엄마가 장모님 머리채 잡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머리채 잡은 건데 왜 장모님이 나서서 행패를 부리시는 건데요? 뭐? 자네 지금 말 다 했나? 어? 자네 지금 누굴 감싸고 도는 건가? 어? 지금 누구한테 되려 큰 소리를 치는 거야? 혹시 내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머리가 멈춰버린 거야? 자네 마누라가 자네 엄마한테 머리채가 잡혔었다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정신 똑바르게 박힌 인간이면 네가 지금 내 얘기를 듣고 나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네 마누라한테 미안하다고 사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 지금 여기에서 자네 엄마 편을 드는 게 맞아? 아 진짜 짜증나게. 장모님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안 입고 오시면 그냥 얘 데리고 가세요. 저도 더 이상은 뭐 별로 같이 살 생각도 없으니까 깔끔하게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금이야 오기야 귀한 자식 아예 데리고 가시라고요. 야, 너만 나랑 같이 살기 싫어? 나도 싫어. 이게 어디서 진짜? 나는 아주 이제 너나 네 핏줄이라며 아주 진절머리가 나게 끔찍하고 싫으니까 당장 이혼해. 아주 내가 먼저 하고 싶던 말 먼저 해줘서 고맙다. 내가 장담하는데 너 나랑 헤어지지? 그럼 앞으로 평생 혼자 살아야 돼. 어느 누가 너나 니네 집안 사람들 버티면서 살겠니? 나나 되니까 이 정도 버텨준 거야. 근데 앞으로는 안 참아도 돼서 아주 그냥 속이 다 시원하네. 그동안 너 외박하는 꼴이나 진상짓거리 하는 꼴 보기 싫었었는데 아주 잘 됐어. 이 사람은 정말로 제가 원래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혼 생활 6년 동안 조금씩 변하고 우리 사이가 많이 틀어져 있긴 했어도 인간이 개차반인 수준이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정말 개만도 못한 인간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니, 원래 그런 인간이었는데 제가 그동안 속고 살았다는 걸 정말 제대로 느끼게 되었어요. 그 당시 남편과 각방을 쓰고 거의 남처럼 지내면서 속으로 이혼을 생각하곤 있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관계가 틀어진 이상 저는 1분도 함께 있고 싶지 않아 바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죠. 근데 이 이혼 과정에서 정말 어이없는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양육권 부분이었는데요. 남편은 이혼 과정 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 나는 양육권도 다 필요 없으니까 네 아들 네가 데려다가 가서 키워.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기 싫으니까 네 아들은 네가 데리고 가서 지지고 볶든지 뭐 어쩌든지 알아서 하라고. 진짜 개만도 못한 놈. 너 진짜 혹시 사람이길 포기했니? 어? 네가 나서서 그렇게 말 안 해도 내 애는 내가 데리고 갈 거야. 2번 다시 우리 애 볼 생각 따윈 안 하는 게 좋을 테고. 내가 왜? 네 배 아파서 낳은 새끼를 내가 도대체 왜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됐으니까 데리고 꺼져. 닥쳐. 네가 말 안 해도 내 갈 길 내가 잘 알아서 갈 거니까. 아니, 저는 당연히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올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가 진짜로 애 아빠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지 핏줄인데 어쩜 이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로 더 화가 났던 건
이 말을 6살 된 제 애가 다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애가 듣는 앞에서 아무 내색 없이 그딴 말을 짓거리는 남편에게 더 정나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을 하루빨리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 대화 후에 저는 더 열심히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인간이 알아서 저의 승승장구한 이혼의 길을 터주더라고요. 남편은 이혼 소송 중에 아주 결정적인 사고를 하나 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남편이 그날은 술을 잔뜩 마시고 대리를 잡으려다가 잘 잡히지 않자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한 듯 했어요. 완전히 꽐라가 된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 결국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결혼을 2달 앞둔 예비 신혼 부부였는데 그 사람들을 글쎄 쳐버린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도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결국 큰 중상을 입고 말았고 병원 신세를 피할 수가 없었죠. 결국 남편은 그 사건으로 인해 파면을 당하고 말았고 공무원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 남편은 그걸 인정 못하고 소청심사제도를 쓴 것 같더라고요. 이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자신이 받은 징계 또는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인데요. 남편은 반성하긴커녕 어떻게 해서든지 파면을 면하려고 자신이 받은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청심사제도를 넣은 듯 했어요. 근데 완전 만취 상태에서 예비부부의 인생을 망쳐놨는데 그런데도 반성의 기미 없이 소청심사제도를 낸 걸 보고는 정말 양심도 없는 놈,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 5년 동안 재임용이 안 되거나 퇴직급여도 깎인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 친아빠로서 제발 멀쩡한 모습 좀 보여줬으면 했는데 그 멀쩡한 모습 보여주는 게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 정말 안타까운 거 있죠?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이런 남자와 헤어지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을 했네요. 어쨌든 남편의 이런저런 인성과 평소 행태가 다 인정이 되어 저에게 좋은 조건으로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아이 양육권도 문제없이 다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재산 분할이며 모든 이혼에 있어서 나타난 결론들은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하고 저에게 불리한 건 조금도 없었기에 저는 나름 만족스러운 이혼을 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저와 헤어지고 파면당한 채로 일도 다시 못 구하고 힘들게 지내는 듯 했죠. 그 이후에는 결혼 실패에 대한 아픔이 다 아물지 않아서 그저 아이만 키우며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때 제 지인이 남자를 한 명 소개시켜 주었어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은 7년 전에 사별을 한 사람이었고 저는 이혼한 후 3년 정도 된 시점이었는데 본인의 아픔도 상당히 컸을 텐데 제 이혼의 아픔을 다 이해해주고 감싸 안아주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도 더 화를 내고 마음 아파하면서 제가 겪은 그 모든 아픔들을 감싸주었죠. 그 모습에 저는 듬직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재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등갈비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워낙에 장사가 잘 되어서 그 근방에 있는 손님들은 다 끌어모으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물론 그 재력을 보고 결혼을 한 건 아니었지만 재혼을 하면서 재력을 안 볼 수는 없었기에 저는 모든 면에서 그가 재혼 상대자로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 사람은 우리 아이도 예뻐해주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쪽도 딸아이가 한 명 있어서 서로에게 더 잘했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저도 작은 회사로 들어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일을 마치고 재혼한 남편과 퇴근을 하기 위해 남편의 식당으로 갔는데 글쎄 거기에서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세상에나 몇 년 전에 이혼하고 하루도 보고 싶지 않았던 전 시모가 거기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식당 직원들에게 한 명 한 명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상치도 못한 인물을 마주하게 된 거고 그게 바로 저의 전 시모였던 거예요.
어?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뭐? 당신? 그거야말로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네가 여긴 왜 나타나? 어머, 모르셨구나. 나 여기 가게 사장 와이프인데요. 뭐? 네가 여기 사장 와이프라고? 네. 근데 여긴 왜 계시냐고요? 아, 뭐 그나저나 너 그동안 잘 살았나 보구나. 뭐 별 다른 일은 없었고? 별 다른 일이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그 지옥 같던 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 별일이었지. 이혼한 이후로는 완전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근데 여기는 왜 계시냐고요? 돈도 많은 양반이. 아, 뭐 그냥 나 심심해서. 그래서 그냥 나와서 일 좀 해보고 있어. 뭐 나도 취미생활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니? 맨날 편의점만 운영하다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일해보고 있다. 네? 뭐 취미로 설거지를 한다고요? 아니 심심하면 등산을 하시든가 여행을 가시던가 아님 당신이 그 좋아하는 그 춤이라도 추러 가지. 무슨 취미로 설거지를 하세요? 말이 되는 소리 좀 해야지. 그건 내 마음이지. 내가 등산을 하든 춤을 추든 내 마음이야. 나는 설거지가 편하다 편해. 주방에서 들리는 저와 전 시모의 큰 소리가 들렸는지 현재 남편이 들어와서는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다른 직원들도 있었기에 우선은 소란을 더 피우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만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모든 사실을 다 말했어요. 여보, 내가 전에 이혼했다던 그 집 있지? 저 여자가 그때 내 시모였던 사람이야. 아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여기에서 만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네. 내가 저번에 여기 근처가 그 집안이랑 가까운 곳이라고 좀 찜찜하다고 했었잖아. 근데 이렇게 마주칠 줄이야. 아니 근데 저 여자가 왜 여기에서 설거지를 하는 거지? 저 집 진짜 잘 사는 집안이란 말이야. 이해가 안 되네. 저는 남편에게 상황을 다 설명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투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움직이더니 그 전 시모였던 사람에게로 가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당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란 말이지?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기다려봐. 나도 저런 사람이랑은 같이 일 못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여기서 기다려. 뭐? 아니 당신 뭘 어쩌려고. 남편은 제가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전 시모에게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통쾌한 이야기를 쏟아주었습니다. 저기요, 아줌마. 여기서 일하는 거 취미로 일하신다고요? 지금 이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취미로 일한다고 하던데요? 네, 사장님. 아, 그게 취미이기는 한데. 전 시모는 저에게 했던 행동과는 전혀 다르게 완전 우물쭈물 이야기를 해왔어요. 아, 그러시면 일 당장 그만두세요. 저는 취미로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반갑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본인 생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취미로 일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하겠어요? 됐으니까 앞으로는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취미생활 누리세요. 네? 아니죠. 여기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만두라니요. 설명드렸잖아요. 이틀이든 2달이든 우리 집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아줌마가 일한 이틀치 돈은 다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냥 나가세요. 아유, 사장님, 왜 그러세요? 저 여기에서 더 일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아이 참, 아실만한 분이 왜 그러세요? 저희 와이프 전 시어머니셨다면서요. 근데 여기에 있고 싶으세요? 그리고 아줌마가 우리 마누라한테 어떻게 해왔는지 내가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면서 어떻게 뻔뻔하게 여기서 일을 하려고 그러세요? 아, 긴 말 안 할 테니까 그냥 여기서 나가세요. 그제서야 전 시모는 본인의 인성을 또 드러내더라고요. 에이, 재수없어. 여기에서 저 기집애를 만나서 하여간에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라고. 나간다, 나가.
전 시모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자존심을 세우며 가게를 나가버렸어요. 하지만 전 시모는 거기에서 경악스러운 행동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가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그전에는 번호도 다 삭제를 해버렸기에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가 시모라는 것도 모르고 받았죠. 여보세요? 그래. 애미지? 네? 애미요? 누가 그쪽 애미인데요? 설마 어머님이세요? 그래, 나다. 긴 말 안 하마. 나 너 때문에 직장 잘렸으니까 당장 100만 원만 좀 빌려줘봐. 너 그동안 우리한테 양육비 받는 거랑 이것저것 해서 돈 많을 거 아니야. 지금 네 남편도 잘 살고. 그러니까 당장 나 쓸 거 필요하니까 100만 원 보내. 나 월세 내야 돼. 진짜 뻔뻔한 것도 정도껏 하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내몬 전 며느리한테 돈 빌려달란 소리가 그렇게 나오세요? 내가 너 때문에 일 잘린 거잖아. 안 그랬음 너한테 이렇게 전화할 일도 없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어떡하니 그럼. 네 시애비가 도박에 눈이 멀어가지고 완전히 우리 집 재산 다 말아먹고 네 전 남편은 아직도 그 변변한 직장 못 구해서 택배 기사나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하리? 그러니까 딱 100만 원만 빌려주라고. 금방 갚으면 되잖아. 모르겠고요. 그쪽 사정 저는 더 알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더 관여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계속 하실 거면 끊어주세요. 듣고 있기 힘드네요. 그리고 다신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마세요. 핸드폰 번호도 다 바꿔버릴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빌 붙을 생각 말고 어디 가서 전단지를 뿌리던지 아닌 가서 노동을 더 하시던지 제발 다른 방법 찾아서 하세요. 괜히 저한테 집 넘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누가 양육비를 받아요? 저 그 인간한테 한 번도 양육비 받은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딴 뻔뻔한 소린 집어치워요. 전 시모는 정말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혼한 이후로 양육비를 보내기는커녕 깜깜무소식이던 전 남편에게 더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전 시모의 뻔뻔한 행동을 보고 아예 신고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무래도 이 돈을 받아야겠더라고요. 그래야 이 사람들에게 책임감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피해는 이만저만 다 끼치고 다니면서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용납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과 상의를 해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다시 하기로 마음먹었네요. 이 일을 다시 겪으면서 정말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악연에 대해 즐기고 즐긴지 이해가 안 되었는데요. 제발 이 일을 끝으로 그 인간들의 얼굴 좀 안 보고 살고 싶다는 바람이 간절히 드네요. 그래도 지금은 제 옆을 지켜주는 든든한 현재의 남편이 있기에 제가 하루하루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딸과 제 아들까지 총 4명의 식구들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지금 남편의 딸이 엄마를 잃고 많이 힘들었는지 말수도 적고 상당히 소극적이면서 내성적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어찌나 짠한지 제가 정말 좋은 엄마가 되어주어야겠다 싶었어요. 무엇보다 이 사람이 제 아들에게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과 재혼을 전제로 해서 만날 때부터는 두 아이에게 관심과 사랑을 많이 주었고 그 결과 지금은 이 두 아이 모두 남매처럼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제 마음으로 낳은 우리 딸도 처음에는 저에게 마음의 문을 잘 못 여는 듯 했는데 지금은 저한테 엄마라는 소리를 잘하면서 정말 친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처럼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흐린 뒤 맑음이라는 말 아시죠? 제 인생은 현재 남편을 만나기까지는 정말 흐리다 못해 잿빛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남편을 만나 생각지도 못했던 예쁜 딸을 얻었고 우리 아들도 그의 표현으로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를 만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다 못해
매일매일이 봄 같은 날씨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루빨리 흐린 날들이 끝나고 맑은 날들이 찾아오길 바랄게요. 오늘 제 긴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